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트라우마로 힘들어했던 제가 역대급 복수로 속이 뻥 뚫려 요즘은 속 시원하게 살고 있는 사정을 좀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원래는 처음부터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농사일을 하시다가 농기구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친 일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 병원 때문에 서울에 가 있을 테니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지, 우리 딸? 엄마, 몇 번 자고 오는데? 엄마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연락할게. 딱 10밤이야. 하지만 엄마는 10밤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의 다친 정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서울 병원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아 치료하기 힘들 거라고 했죠.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꼬박 1년 동안 아빠의 병상에 매달렸습니다. 치료한다고 집도 팔고 빚도 졌죠. 가끔 엄마가 할머니 댁에 내려와서 저를 보러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엄마의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 괜찮아? 아빠 괜찮아. 점점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농기구에 오염된 다리 쪽 염증이 전신에 퍼졌고 그걸 버티지 못한 몸이 아빠의 목숨을 앗아간 거죠. 참 서글픈 게 안 좋은 일은 연달아서 벌어진다고들 하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엄마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일주일 사견을 헤매더니 엄마는 아빠 곁으로 따라갔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고아가 되어버린 거였죠.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미 병원비로 빚이 많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물려받을 부모님 재산도 없었어요. 외할머니 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힘드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행색이 꼬질꼬질했어요. 애들은 그런 저를 싫어했습니다. 야, 네 부모님 없다며? 우리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힘들게 싸준 도시락을 뒤에 있는 난로에 올려서 따뜻하게 데우고 있으면 애들은 그걸 뺏어먹거나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인데 왜 그러는 건데? 메롱, 그래봤자 네가 어쩔 건데. 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왕따 당하고 지독한 괴롭힘에서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저에 대한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강해져도 선생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실 안에 선생님이 계실 때 반장이 제 뒤통수를 때리거나 발로 차도 얼굴 한번 쓱 쳐다볼 뿐이었죠. 선생님조차 가해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촌지 때문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애들은 다들 집안이 잘 살았고 그 애들 부모님들이 매달 선생님을 찾아 촌지를 꽂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왕따 당하는 것을 알게 된 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 팔아본 꾸깃꾸깃한 쌈짓돈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셨어요. 우리 손녀가 참말로 불쌍합니다. 애비가 하늘로 떠나고 이 할미한테 맡겨져서 제대로 챙겨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아좀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받아두이소. 촌지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들인 이후부터 누군가 저를 괴롭힐 때 선생님이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너네 왜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니? 가만히 냅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 더 이상 애들은 저를 건들지 않았어요. 괴롭힘이라도 없어지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괴롭지 않으니 학교 가는 길이 한결 편해졌어요. 전 초등학교 때 저를 괴롭힌 애들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싫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좋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악착같이 공부하고 나니 전교 1등을 웃돌게 된 저는 원하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가 된 거야.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할머니 기쁘게 해드려야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첫 등교날
저희 교실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그렇게도 지독하게 괴롭힌 악의 무리 중 중심축이 저와 같은 중학교에 같은 반에 배정된 거였습니다. 죽어서도 못 잊을 그 이름, 박서진이었어요. 야, 니도 이 중학교 왔니? 우리 연이 깊나 보다? 잘 부탁한다. 하며 악마의 미소를 짓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덥니다. 괴롭힘은 더더욱 심해졌죠. 성격이 더럽고 애들을 휘어잡는 목청을 가진 그 여자애는 단숨에 반일장이 되었습니다. 천사중학교 뒷골목에서 늘 그 아이는 저를 괴롭혔어요. 뺨을 수백 대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 무릎까지 굴리며 발로 차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절 시켜서 필기하게 한 건 괴롭히는 축에도 안 꼈죠. 학교 끝나고 매일 집단 폭행에 학교 폭력을 저지르니 하루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쌍코피가 터진 채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가, 이게 무슨 일이노? 누가 우리 아를 괴롭히는 게야? 전 그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나 괴롭혀. 할머니, 나 죽고 싶어. 죽고 싶다는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 가서 따지셨어요. 그런데 꼬부랑 할머니가 학교에 가서 따져봤자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가해자는 집안이 잘 살았고 학교에서는 제 편이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결국 할머니는 먼 친척의 서울집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이모 할머니의 딸이 저를 걷어주신 거죠. 저는 그 집으로 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다행히 학교 폭력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부뿐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트라우마로 사람 사귀는 것도 저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어요. 애들은 언제 다시 저를 괴롭히고 왕따 시킬지 모르는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죠.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된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꽤나 공부를 잘했었어요. 전 문과였고 남편은 이과였고요.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받으러 갈 때 저희는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독서실에 가는 길에 항상 저에게 바나나 우유를 사주던가 아니면 본인이 보던 시집을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집인데 이 책 읽으면서 네가 많이 생각나더라고. 한번 읽어봐. 고백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와 그 아이는 만나게 되었고요. 서로 의지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집도 못 사는 저를 위해 그 남자아이는 본인 문제집을 연필로 살살 푼 후에 다 풀면 지우개로 다 지워서 저에겐 주곤 했어요.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밖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내가 더 성공하면 꼭 너한테 좋은 거 선물해 줄게. 저희 둘 다 형편이 어려웠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에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였고 남편은 의대에 진학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대 학비가 워낙에 비쌌고 남편 집안에서는 그 돈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매일 근심 걱정하는 그 사람을 위해 제가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알바를 가리지 않고 해가면서 학비를 보태주었죠. 나 이 돈 받아도 되는 거야?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네가 나 고등학교 때 한참 힘들 때 문제집도 건네주고 내 곁에 있어줬잖아. 난 그 덕에 지금 이렇게 대학까지 잘 다닐 수 있는 거고 나도 은혜를 갚고 싶어. 너가 잘 되고 행복한 게 내 행복이야. 저희는 그렇게 저의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 올려나갔습니다. 남편이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되었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죠. 졸업과 동시에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피부과 전문의를 딴 남편은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집안에 손을 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보니 전부 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개원을 했습니다. 빚 잔치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피부과가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니었고 돈을 잘 버는 과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화장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남편도 저도 가난이 지독하게 싫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너무 서러웠거든요. 저희 둘은 결혼하면서 약속했어요. 자기야, 우리 가난만큼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자. 지금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자. 응? 그래서 저는 가난에 대한 한을 좀 풀고 싶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밤에 일을 하며 은행 대출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급쟁이 생활로는 절대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할 것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피부과 의사인 남편과 협업해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고요. 주변에서는 제 피부가 좋다고 어떻게 한 거냐고 많이들 물었었죠. 제가 그럴 때마다 남편 병원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쓰는 제품을 알려주니 회사도 슬슬 입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병원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진 겁니다. 정말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를 하니 돈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빚잔치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연예인들이 피부과 다니면서 피부 관리한다고 인터뷰를 하니 사람들이 피부과를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았고요. 돈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쓰러진 겁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숨이 안 쉬어졌어요. 대학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겠다고 하고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분께서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고 해주셨어요. 정신과를 가니 그때는 생소한 공황장애 판정과 함께 우울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판정받은 겁니다. 초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 트라우마가 알게 모르게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거였어요. 그때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지금도 환자분을 괴롭히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잠을 설치고 사람을 만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도 다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상담 꾸준히 받으면서 약물 치료 받으셔야 해요. 저희 남편은 제가 겪은 학교 폭력의 정도를 자세히는 알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부부 상담도 함께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알게 된 거죠. 여보, 난 당신이 이 정도로 힘든 아픔을 품고 살았는지 몰랐어.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힘도 안 되어주고 정말 미안해 당신. 당신 괴롭힌 그 괴물 같은 것들 내가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게. 이제 걱정 마 당신. 당신은 지금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당신 옆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의 병이 호전될 수 있게 함께 매주 병원도 같이 가주는 사람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마음의 병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였어요. 묻어둔 감정을 마주하니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우울증이나 괴로움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우울해지니 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미드를 많이 보던 딸이 외국에 대한 환상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린 딸을 유학 보낸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 동창이 영국으로 이민 가서 자리를 잡고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곤 남편 친구가 있는 곳으로 딸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우울증 걸린 엄마 곁에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매일 밤 울면서 남편에게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릴 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딸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해주고 본인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대견하게도 엄마를 위로해 주었어요. 결국 아이는 영국에 가서 잘 적응하였고 저도 점점 마음의 병이 차도가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약 먹으면서 상담을 병행하니 한결 후련해졌어요. 하지만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와 아픔이 한 번에 바로 가시진 않았어요. 전 그래서 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딸,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애 있으면 절대로 방관하지 말고 우리 딸이 꼭 도와줘야 해. 알겠지? 그리고 딸이 괴롭힘 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절대 참지 말고 주변 어른들한테 꼭 알려야 한다. 알겠니? 알겠어, 엄마.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적어도 제 딸만큼은 가해자와 방관자로 키우기 싫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나 비난자로 키우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본인 인생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창의적으로 키워나가길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아이는 영국 유학을 무사히 잘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던 도중 갑자기 저와 남편 앞에서 무게를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뭐라고? 갑자기? 딸은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정을 꾸릴 만큼의 기반은 아직 다져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아직 좀 이르지 않아? 결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딸은 완강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체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딸에게는 6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 다 영국 유학을 같이 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딸 말로는 남자친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파산 신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데 한국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곁에 계속 있으면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 남자 옆에 있고 싶어. 지원 안 해줘도 좋아. 우리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게. 나랑 6년 만난 사람이야. 의심 없이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연인을 넘어서 가족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현명하고 똑똑한 딸이었기 때문에 딸의 한 결정은 웬만해선 지지해주고 싶었죠. 고민 끝에 그래도 우리 딸 결혼하는데 초라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신혼집이랑 식장을 저희 쪽에서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듣자 하니 사돈댁은 부도가 난 것 같아 보였고요. 남자 쪽도 사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영국 유학을 무리하게 한다고 빚진 게 많아 보였거든요. 사실 시원치 않았는데 딸이 좋다고 하니 부모가 자식 고집을 어떻게 꺾겠어요. 알겠다고 했죠. 딸은 그런데 저희의 물질적 지원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로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가정 잘 꾸려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니까. 딸, 네가 엄마가 되어봐라. 누가 내 딸이 힘들게 결혼 생활 하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어딨겠어. 엄마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아빠가 의사인데 하나뿐인 딸내미 결혼식도 못 치르고 단칸방에서 결혼하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니?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기쁨이야. 우리 딸 준다고 할 때 받아. 기쁘게 받는 것도 그거 능력이다? 딸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요. 며칠 뒤 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제가 봤을 땐 애가 싹싹하고 곱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다만 어딘가 소심해 보이고 뭔가 기죽어 보이는 모습 빼고요. 얼굴에 살짝 그늘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딸한테 살짝 물으니 영국 유학할 때 인종차별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 봐요. 외국은 성격이 소심하면 바로 왕따 당하거나 무리해서 배척되거든요. 제 딸은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학교에서도 주도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었던 그 남자아이를 지켜주었고 그러다가 둘 사이에서 사랑이 싹트게 된 거였죠.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이다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애는 착해 보이니 전 걱정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문제였죠. 여보, 우리 이 결혼 찬성해도 되는 거 맞아? 아니, 나는 남자가 되어가지고 여자한테 의지하고 그런 걸 못 보겠는데. 사위 녀석이 소심해도 너무 소심해 보이잖아. 여자애도 아니고. 벌써부터 답답한데?
나는 이 결혼 찬성 못하겠다, 여보. 이미 집에 인사까지 온 애를 두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딸은 난리가 났어요. 저도 딸이 선택한 남자인데 믿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영 마음에 걸린다면서 결혼을 반대했죠. 제 남편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결혼을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앞으로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지금은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정말로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아내를 지키는 든든한 남자로 나타나겠다고 하면서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 철옹성 같은 제 남편의 마음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들이 딸 바보잖아요. 아마 제 남편은 이미 결혼을 허락했는지 몰라도 사위 녀석 기강 잡는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뒤로 남편은 그 누구보다 사위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한정식 식당에 룸으로 예약을 잡았어요. 저희 부부는 나름 예의를 차린다고 명품 옷도 꺼내서 오랜만에 꽃단장하고 입고 나갔습니다. 혹여나 늦을까봐 30분 일찍 도착해서 사돈댁을 기다렸고요. 그런데 약속 시간 5분 전까지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10분, 20분이 흘러도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딸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위에게 전화했어요. 어디야? 우리 엄마 아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 민망하게.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날에. 남편의 표정은 벌써 언짢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작은 추돌 사고가 나서 그걸 수습한다고 좀 늦는다는 거였어요. 상견례 날에 차 사고라니 뭔가 느낌이 꺼림칙했습니다. 좋은 날에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게 뭔가 하늘이 내린 어떤 신호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사돈댁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습을 보인 사돈댁.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안사돈 얼굴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은 안 나고 기분은 너무너무 안 좋고 찝찝하던 그때. 사돈댁의 지각 때문에 코스 요리가 밀려서 직원들이 사돈댁 오자마자 후다닥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룸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밀렸던 요리들이 짜르르 반찬과 함께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젓가락, 숟가락을 들게 되었죠. 근데 밥이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찝찝해서요. 아무리 봐도 익숙한 얼굴에 혹시나 하고 사돈댁에 안부 인사를 한 후 성함을 조심스레 물어보았어요. 박서진. 세 글자를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혹시 강원도 정선 쪽에서 학교 생활을 하셨나요? 물으니 맞다고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두고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울렁거리고 달팽이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전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헐떡거리는 숨을 겨우 가다듬었어요. 복도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던 저를 본 직원이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네,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세요. 저는 직원이 가져다 준 물과 함께 주머니에서 공황장애 약을 꺼내서 입안에 다 털어넣었어요. 숨이 쫙 막히면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약을 먹으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거친 숨이 가시질 않기에 화장실에 들어가 저는 숨죽이며 놀란 마음을 달랬어요. 박서진은 바로 저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매일 뒷골목에서 코피 날 때까지 뺨을 때리던 그 박서진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거의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변해버리긴 했지만 그날의 감정과 느낌은 잊을 수가 없었기에 직감적으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몸에서 신체적 반응을 한 거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
영화야 이거? 말도 안 돼. 내 인생. 수십 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정신과까지 다닌 저였습니다. 상견례장을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가해자들을 수백, 수천 번은 더 죽여버렸지만 막상 눈앞에 있으니 어떤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복수는커녕 그때 괴롭힘 당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무력해진 저를 또 만나버렸습니다. 트라우마는 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손을 파르르 떨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당신 앞에 있는 그 여자, 사돈, 박서진. 나를 그토록 죽어라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야. 천서중학교 나온 박서진. 나 숨이 너무 안 쉬어져서 잠깐 화장실에서 쉬었다 다시 들어갈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시간이 좀 지나니 숨이 쉬어졌습니다. 얼굴을 다시 가다듬고 상견례장에 들어갔어요. 화를 절대 안 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화난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고단수인 남편은 저 대신 사돈댁에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부부 댁내 아드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 무릇 남자라 함은 기세가 중요한데 사위될 녀석이 계집 애들보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장인 앞에 딸 책임지겠다는 말도 벌벌 떨면서 하는데 허이 참. 처음엔 한숨이 푹푹 나오더이다. 쓱 자리에 들어 앉은 저를 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희는 눈빛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남편이 한마디 하자 옆에 있던 딸도 당황했어요. 아빠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냐면서요. 제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빠 여기 상견례 자리야. 그만 좀 해. 왜 갑자기 그러는 건데? 좋은 날이잖아. 넌 가만히 좀 있어봐라. 아빠가 가만히 있게 생겼냐? 이상하게 화를 내는 아빠가 이상했던 딸은 저와 사위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딸에게도 똑같이 전송했어요. 문자를 본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눈빛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세 딸의 표정은 화로 가득 찼어요. 참다 못한 자가 결국 상견례장을 뒤엎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서진아, 오랜만이다. 너 나 기억하니? 아, 맞다.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하는 법이지. 세상 참 더러워. 그치?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당최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야, 모르는 척 좀 그만해. 천서중학교 박서진. 나야. 네가 그렇게 더럽게 괴롭히고 폭행했던 피해자. 기억 안 나? 천서중학교를 언급하자마자 사돈댁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안색이 급히 잿빛이 되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사돈으로 만났니? 너 나 때릴 땐 좋았지? 네가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지? 근데 세상 참 좁아.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마주한 거 보면. 고맙다. 네 덕분에 수십 년이 흘러도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정신과 가서 약 먹고 있어. 다 네 덕분이야. 내가 공황장애에 걸린 것도 폭력에 나오는 영화를 못 보는 것도 다 너 덕분이다, 서진아. 박서진의 손은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냐며 발뺌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기억이 안 난다고.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변명에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바깥 사돈이 당신 정말로 학창시절에 남 괴롭힌 게 사실이야?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당신? 사람 피 터지게 때린 적 있어? 무슨 소리예요, 여보.
파리 한 마리 내 손으로 못 잡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사람 잘못 본 거예요. 몇십 년 전 일인데. 저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목 뒤에 담배빵 자국 있지 않니? 너 골목에서 담배 피다가 일진 언니들이 너 잡아가서 담배빵 났잖아. 그 뒤에 네가 나한테 화풀이 한다고 뺨 때리고. 박가사돈,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목 뒤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죠. 박가사돈은 아내의 옷깃을 뒤로 제치더니 목 뒤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흉터가 떡하니 있었죠. 뭐야 당신,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어? 아니, 대체 이 좋은 상견례 날에 무슨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때 박서진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막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 부모라서 참고 또 참았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당신 처음 봤고요. 오해가 있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전요, 천성 자체가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떳떳한 인생 살아온 거. 풀만 있으면 고소하세요. 저도 그쪽 명예훼손으로 확 고소해버릴라니까. 그때 화가 난 제 남편이 숟가락을 책상이 떠나가라 소리나게 탁 내려놓으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지갑에서 꺼낸 명함을 그녀의 가슴팍에 팍 던지면서 당신이 수십 년 전에 내 아내 괴롭힐 땐 당신이 부자고 내 아내가 가난해서 찍소리 못 내는 상황이었을진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난 의사고 우리 아내는 건물주고 난 이 여자를 평생 곁에서 지킬 거야. 그때랑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알겠어? 박가사도는 영문도 모르고 당황하셨겠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딴 천박한 인성을 가진 여편 내에 내 딸 시집 못 보냅니다. 파혼하시죠. 우리 아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미쳤다고 당신의 아들한테 내 딸을 내어줍니까?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결혼 없는 걸로 합시다. 어쩐지 교통사고 당했다면서 상견례 자리에 늦을 때부터 느낌이 싸하더니. 제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때 딸도 한마디 했죠. 자기야 미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나도 너무나 잘 알거든. 우리 엄마를 고통스럽게 한 여자가 당신 엄마였다는 게 소름 끼치네. 너랑 사귄 6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깝고 죄스럽다. 우리 엄마한테 결혼 없는 걸로 하자. 엄마 같이 가. 제 딸도 자리를 박찼어요. 한순간에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울부짖다시피 딸을 잡았고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끝내다니 이건 아니잖아.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반에서 힘든 애 있으면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근데 영국에서 유학할 때 네가 반에서 왕따 당하고 힘들어했잖아. 난 엄마 말 듣고 너 도와준 거야. 근데 네가 우리 엄마를 괴롭힌 학폭 가해자 아들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너 절대 안 도와줬을 거야. 우린 애초부터 이어졌으면 안 된 악연인 거야. 난 너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미안해. 끝내자. 없었던 걸로 해. 결혼. 제 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위 녀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엄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엄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학창시절에 어떤 짓을 벌였기에 내가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 해? 엄마 진짜 정말 사람 때리고 괴롭혔어? 무슨 소리냐 아들. 헛소리 하는 거야. 저놈네 집안 사람들이. 당장 고소해. 나도 억울해서 못 살겠어. 당장 고소해버리라고.
저는 가해자의 찢어지는 목소리에 결국 참았던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소해야 할 사람은 난데 누가 누구 보고 고소해라 말아라 하고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년의 머리채를 잡아서 헤드뱅잉 하듯이 뒤로 확 꺾어버렸습니다. 난 꿈속에서 너를 몇 번이고 죽여버렸어. 내 평생의 한이 뭔 줄 알아? 날 수백 대 때릴 때 니년 한 대 못 때린 거야. 이제 그 한을 풀 수 있겠네? 하면서 저는 그 여자 뺨을 확 날려버렸습니다. 한 대 맞은 박서진은 자리에서 박차서 바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지만 옆에서 절 지키던 남편이 그 여자의 이마박을 확 밀치면서 넘어뜨렸어요. 그야말로 상견례작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직원들이 들어오며 상황 파악을 하러 왔고 저희 집 가족들은 그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남편 차를 탄 저는 정말 그간 서러운 감정들을 눈물로 토해냈습니다. 남편도 운전대를 잡지 못했고 저와 함께 같이 울어주었어요. 딸은 통곡하면서 저에게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미쳤나 봐. 저런 집안에서 태어난 앤 줄 모르고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다니 너무 미안해. 본의 아니게 엄마한테 2번 상처 준 것 같아서 나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 정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나이가 반백이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서러웠던 마음은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저를 꼭 안아주고 어루어 만져줬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제 자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저는 눈물로 속안의 시커먼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그 뒤에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딸, 오히려 딸 때문에 내가 내 원수를 이렇게 만나서 복수할 수 있었어. 오히려 너무 고마워. 우리 딸이 강단 있고 시시비비를 잘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 엄마 너무 기뻐. 그리고 미안하다 딸. 엄마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약하다니. 그런 일을 겪고도 엄만 이렇게나 열심히 잘 살아왔잖아.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사랑해? 저희 가족은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한참을 눈물 흘린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폭풍 전야 속 고요함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매일 저녁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어떤 한 남성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인터폰을 켜서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사위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석고대죄하고 싶습니다. 저 따님분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 미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저희 어머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남편이 대문을 벌컥 열고 말했어요. 적당히 해야지 자네. 우리가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가. 당신네 어머니가 내 아내에게 직접 사과라도 하겠다고 말을 했는가?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자네 사과를 받아줘야 하는가? 자네 사정은 안타깝지만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은 우리 아내의 세월은 고작 사과 한마디로 퉁치기엔 남편인 내가 용납이 안 되네. 자네가 이럴수록 내 딸과 아내 가슴에 대문만 박는 거니 썩 물러가게나. 하지만 사회 녀석의 고집은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그를 끌고 가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어요. 나중에 딸에게 들어보니 그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바깥 사돈도 저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뉴스에서 학교폭력 기사가 나오면 그날의 트라우마가 살아나서 고개를 돌리거나 채널을 바꾸곤 했는데 한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가해자, 그것도 극심한 폭행의 한가운데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였죠. 몇 날 며칠을 시금전폐하며 힘들어했나 봅니다. 결국 그 바깥 사돈은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나 봐요. 당신 얼굴 더 이상 못 보고 살 것 같다면서요. 박서진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뒷조사를 해본 결과 학창시절 일진으로 이름을 날렸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자
결국 그 여자도 바라가다가 이혼을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희망, 유학까지 보내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마저도 엄마한테 등을 완전히 돌렸나 봐요. 아들도 유학생활하면서 인종차별에 학교 내 괴롭힘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자신이 극도로 혐오하던 가해자가 한때는 엄마였다는 걸 알게 되어서 엄청 혼란스러웠나 봐요.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면서 고함치고 완전히 그 집안은 풍비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참 씁쓸하면서도 하늘은 역시 날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가해자를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던 제가 잠도 푹 자게 되고 행복이 뭔지 깨닫게 되었어요. 원래는 만성 우울증으로 여행 가는 것도 힘들고 맛있는 거 먹는 행복도 모르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매일 일 끝나면 집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고 늘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딸은 어릴 때 엄마랑 싸운 추억도 많이 없었고요. 평생 이렇게 서글프게 살아갈 줄 알았던 제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가해자를 만나 속 안의 응어리를 풀어내게 되면서 아주 속이 통쾌해져서 잠도 잘 자고 그랬네요. 정신과에 가는 사람들은 복수를 하지 못해서 대부분이 화병으로 약을 먹는다고 하던데 저도 그랬나 봅니다. 꿈속에서만 그리던 복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행하니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견뎌왔는데 다른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가슴이 아팠을까 하고요. 제가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된 것은 아무리 뒤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더라도 세상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결국 내가 한 짓은 흘러 내게 돌아와 칼이 되어 내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잖아요. 길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평생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다가 제 명예 못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수하게 되었잖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마음에 남은 상처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거나 문득 잘 살다가도 떠오르는 아픈 기억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으실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약속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히 치유가 될 것이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속에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겪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한테 보호받지 못했던 그 분노와 서글픔이 저에게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고통을 마주하고 직면한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가정에서 채울 수 없었던 사랑과 보호를 남편에게 받게 되었네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아픈 사건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다시금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게 작용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요. 오늘도 행복합시다. 그럼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